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 박사님의 비욘디 채널과 경희의료원의 콜라보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콜라보 라이브 주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또 치료법, 예방법 등 다양한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라이브 채널에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든지 다 올려주시면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콜라보 라이브 방송의 MC를 맡게 된 의학 전문기자 윤혜진이고요. 또 옆에 교수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알레르기 안녕하세요. 질환의 명의시죠. 네. 경희대학교 병원의 손경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또 식품 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 경희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손경희이고요. 저는 경희대 호흡기 내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음식이나 또 약물 같은 거 섭취한 후에 알레르기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장면 같은 거 이제 영화나 TV 같은 데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알레르기 질환은 또 실생활과 관련도 깊고 또 위험하고 주의가 필요한 질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맞죠. 네.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은 질환인데 경희의료원에서는 또 호흡기 알레르기 클리닉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대학병원에 이렇게 호흡기 알레르기 클리닉이 있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대병원의 호흡기 알레르기 클리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장점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경희대병원은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정통을 자랑하는 의대, 약대, 간호대, 한의대 이렇게 있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그중에 호흡기내과 알레르기 센터는 총 6명의 교수가 국내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센터를 개원할 예정이고 폐암을 비롯한 에어웨이 디지즈를 교수님들이 잘 국내 최고의 치료 성과를 보이며 진료를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저는 천식, 만성 기침뿐만이 아니라 오늘 강의할 식품 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 특히 약물 알레르기 등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경희의료원 호흡기 알레르기 클리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송 교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께서 자료화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료화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식품 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사실 식품 알레르기는 소아에게 더 많지만 성인에 있을 경우 더 중증 반응으로 이어지긴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설명부터 보시면 알레르기와 아토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알레르기는 영어로는 알러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레르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유럽 독일에서 왔기 때문인데 외부의 무해한 항원에 대한 인체의 이상 면역 반응으로 남한테는 괜찮은 소량의 양이 어떤 특정 환자에게 이롭지 않은 전신 증상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으로서는 대표적으로는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요. 그 외에 식품 알레르기, 요즘 또 증가하고 있는 약물 알레르기, 그리고 가장 심한 반응 중에 하나인 아나필락시스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가 뭔가요? 라고 네. 하시는데요. 아나필락시스는 뒤에 PPT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TV에서 땅콩 먹고 혹은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의식을 잃고 기도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얼굴이 퉁퉁 붓는 등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아토피는
어떤 질병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흔한 항원에 대해서 감작이 돼서 IgE라는 몸에 면역체를 만들어서 개인 혹은 가족의 특성입니다. 엄마, 아빠가 천식이나 비염이 있을 경우에는 애가 천식이나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제너틱한 특성을 아토피라고 합니다. 네. 지금 너랑 나랑은 님께서 교수님 말씀 엄청 차분히 설명 잘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교수님 칭찬해 주셨는데요. 지금 알레르기 나오니까 지금 질문 먼저 받고 갈게요. 램프의 요정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살면서 특별히 음식이나 다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적은 없는데 성인에서 갑자기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날 수도 있나요? 이럴 경우에 또 미리 검사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네. 아토피 정의에 감작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죄송합니다. 이게 떨어졌네요. 이 말은 미리 한번 노출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새우 잘 먹었는데 요즘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잘 살면서 감작이 되었던 과정을 거치다가 특정 나이대가 되면은 면역이 과해져서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는 무반응으로 관용적인 상태를 일으키다가 특정 시기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 질환의 특징입니다. 미리 검사하실 필요는 없고요. 살면서 잘 먹었던 음식이나 약물이 추후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PPT로 넘어가서 네. 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쇼크라고 하는데요. TV나 뉴스에서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기생충 영화에 나왔던 네. 맞고요. 보시면 영화에서 반응이 상당히 극적이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도 뭐 검사회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 영화에서 많이 소재가 되는 단골 질병입니다. 네. 원인 노출이 되고 나서요, 10분이나 1시간 이내로 급격하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뭐 학교 급식 먹고 네. 뇌사를 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종이나 나이에 따라서 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일생 동안 아나필락시스의 발생률은 0.05% 낮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상식으로서 아나필락시스에 어떤 원인이 있고 응급 조치에 대한 치료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음식 복용 후 또 약물 복용 후 한 10분 이내에 일어나는 네, 15분에서 1시간 이내. 15분에서 1시간 이내 응급처치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응급조치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따가 PPT로 제가 네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설명으로 네, 그래서 소아의 경우에는 음식이 가장 흔하고요. 성인에서는 약물이나 곤충독이 흔한데요. 먼저 식품 알레르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사람들은 잘 먹죠. 특히 네. 뭐 계란이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견과류나 땅콩 같은 경우가 있고요. 유병률은 소아에서는 5%, 100명 중에 5명, 성인 같은 경우는 2%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잘 먹던 음식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요. 가장 흔한 것은 가려움, 90% 정도는 닿는 부분이 가렵다고 하시고요. 그 외에 재채기라든지 기관지 천식, 그리고 배가 조이듯이 아프다든지 어지럽고 제일 심한 거는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지는 쇼크까지 오실 수가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해서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렸을 때 알레르기 질환이 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질환 종류가 조금만 달라질 뿐 이렇게 어떤 행진하듯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1살, 2살 때는 식품 알레르기랑 아토피 피부염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는 5세 지나면서 천식이 늘고 성인으로 갈수록 비염이 느는 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알레르기 행진이 진짜 있는 건가 하는 이론도 있지만 네.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나 식품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들은 성인이 되면서 비염과 천식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 질환만 나타나도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네, 알레르기 맞습니다. 행진처럼 이렇게 여러 질환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타나면 되게 힘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질환이 단계적으로만 나타나는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지. 네, 물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네. 있고요. 네. 특히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 피부염은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알레르기 내과 의사를 소아과 선생님이나 알레르기 내과 의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병명을 진단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샤이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비염, 알러지 또는 감기로 오는 알러지 이거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너무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네. 비염과 감기는 구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비염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알레르기 질환의 일종인데요. 비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인이 알러지니까 네. 원인이 있는데요. 주로 봄, 가을. 요즘 온난화 때문에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점차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간지럽다든지 어떤 특정 항원에 노출되어 있을 때 생기는 것을 비염 혹은 알레르기라고 하고요. 감기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특정 시즌, 특히 겨울에 유행을 하거나 혹은 열이 동반이 되고 이렇게 감별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 정도 지나면은 저절로 호전이 네. 되지만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고 기간이 훨씬 더 길게 됩니다. 그럼 일주 정도가 지난 후에도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네, 단순한 감기로 오는 알러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게 저는 감기가 2달 이상 가요.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요. 네. 감기는 2달이 가지 않거든요. 보통 오래 가도 물론 감기 후에 기침은 오래 갈 수 있지만 2달, 3달 이렇게 갈 때는 내가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식품 알레르기인데 비염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슬라이드 네. 볼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는 천식과 비염을 위주로 에어웨이 네. 디지즈를 했고 오늘은 식품 알레르기 혹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린이가 일으키는 음식 알레르기와 성인이 일으키는 음식 알레르기 종류가 다릅니다. 네.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계란, 우유, 콩, 밀, 메밀 이런 것들에 알러지가 많고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땅콩, 생선, 갑각류, 견과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환자분한테 식품 일기를 써오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이렇게 병원에 와서 의사를 만나면은 까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몇 분 후에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치 추리가 되어서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후에는 병원에 오시면은 피부 단자 검사라든지 피 검사를 통해서 원인 항원을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마다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양과 조리 방법이 다릅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이게 음식이 결국에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항원이기 때문에 삶거나 열에 오래 가하면은 항원성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식품을 진단하고 어느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하기 위해서 입원해서 특정 음식에 대해서 유발 시험 및 제거 시기를 하도록 합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서 알레르기가 생긴다는
알레르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삶아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음식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네,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요? 네, 땅콩의 예를 들면은 땅콩 어떻게 드세요? 땅콩 그냥 껍질 까가지고 생으로 생으로 먹는 드세요? 경우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생으로 먹을 경우에 항원성이 제일 높고요. 아, 예를 들어서 구운 땅콩이 있고 네. 볶음 땅콩이 삶은 땅콩이 있는데요. 네. 구울 경우에 항원성이 조금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나라마다 그 식품 요리하는 게 다른데 계란회 같은 경우는 삶으면 또 항원성이 떨어지고 구우면 떨어지고 반숙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삶으면 항원성이 높아져서요. 그래서 꼭 어떤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네. 먹을 수 있는 양이 더 줄어듭니다. 감기 걸렸을 때나 이럴 때 먹으면. 그래서 항상 음식 알레르기 반응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입원하셔서 원인을 발견하고 어느 정도 양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짤무님께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 얘기하니까 해외에서 알레르기 반응 일어났을 때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거에 대한 에피네프린 가지고 항공기 탈 수도 있으려나?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네, 에피네프린은 항공기에 요즘은 웬만하면은 다 응급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들고 가시는 것도 밀반입? 전혀 일반인이 공항 네. 입출국에 지장을 네. 받지 않습니다. 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네. 운동 의존성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가 봐요. 네, 운동 의존성 밀가루 알레르기란 무엇인가요? 모르시는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매우 드문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푸드 디펜던트 휘트 FDEIA라고 해서 네. 운동하면은 괜찮습니다. 밀가루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밀가루를 먹고 운동을 하면은 쇼크가 오는 경우거든요. 매우 드문 질환이지만 밀가루가 가장 많고 그 외에 갑각류나 여러 가지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에피네프린을 처방을 하고 네. 운동을 하게 될 경우 밀가루 섭취를 한 4시간 이상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항히스타민제나 경구요법을 통해서 반응이 심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하고를 있는데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정확한 진단을 제가 김짤부님을 보지를 못해서 네. 운동 의존성 밀가루 알레르기를 진단 받으려면 일단은 운동을 해서 알레르기 증상이 없는지, 밀가루 먹어도 알레르기 증상이 없는지, 그 다음에 밀가루를 먹고 운동을 해서 나타나는지 이런 알레르기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운동 의존성 밀가루 알레르기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운동 의존성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운동을 평생 못 하겠네요 하면서 주영진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럼 아닙니다. 만약에 실제로 네. 진짜 운동 의존성 네. 알레르기인 분들은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시간 정도만 피해주면 되는 건지. 네. 김짤부님은 네. 운동 의존성 밀가루 알레르기고요. 네네. 운동 유발 천식은 되게 흔하고요. 네네.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꾸준한 흡입기 사용을 통해서 운동을 더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박태환 선수도 네. 천식 환자시거든요. 아. 운동 알레르기라는 정확한 병명은 없고 운동 의존성 천식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적절한 흡입기와 경구요법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권고해 드리고 있고요. 네. 운동 의존성 밀가루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경우에도 역시 적절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운동을 못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맞아요. 평생. 네, 저희가 알레르기 네. 내과 전문의가 하는 일이 네. 정확한 원인을 찾고 특히 음. 밀가루 알레르기 분들이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네. 맛있는 빵이랑 맞아. 밀가루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양이 가능한지, 요리 네. 방법은 어떤지 거기에 네. 대해서 정확한 상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설명으로 동원찬치님 질문도 있어요. 동원창수님, 네. 네. 어릴 때 알레르기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제가 왜 동원찬치님 제목이 네. 했냐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어릴 때 예를 들어서 계란 알레르기라고 라벨링을 붙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평생 계란 알레르기라는 그 강박관념에 있어서 알레르기 음식을 못 먹는 환자가 제가 오전에도 금방 뵙고 왔는데요. 어릴 때 음식 알레르기에서는 7, 8세가 되면은 8, 90% 좋아진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알레르기 내과나 소아과 방문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되 나이가 들면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검사와 상담이 필요하니까요. 어릴 때 알레르기가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교수님 7, 8세 정도가 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지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은 건지 네. 좀 궁금한데요. 네, 음식물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장 면역이 성숙되면서 네. 저절로 이게 좋아지는 코스를 밟거든요. 네네. 면역 체계도 성인처럼 완성이 되는 시기에서 대부분 항원이 관용, 잘 이제 적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네. 정도의 항원 노출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소아 환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식품 알레르기라든지 천식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릴 때 알레르기 질환이 있더라도 성인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알레르기의 네, 치료. 정확한 진단을 하였으면은 그 이후로는 치료가 있는데요. 네.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네. 성인 식품 알레르기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소아랑 달리 성인은 이미 장 면역이 성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소아랑 달리 네. 식품을 제거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없이 음식을 제한할 경우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네.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복용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에피네프린 잘 알고 계신데요. 네. 아마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나필락시스가 있을 경우에는 근육 주사인 에피네프린을 휴대하셔서 응급 상황에서 투여가 가능하여야 하고요. 이거는 아직 한국에서는 네. 시판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땅콩 알레르기가 워낙 많아서요. 네. 거기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사건 사고가 많아서 면역 치료 이렇게 일정한 땅콩의 항원을 섭취해서 몸의 면역을 획득하게 하는 면역 치료가 시행이 되고 있어서 네. 곧 우리나라에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 상담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가루나 이런 흔한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네.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양 관리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치료법을 거의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일단 대부분 다 음식물을 같이 병행을 하십니다. 일단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음식물 제거해 주는 게 좋고 또 약물 치료 또 제거한 음식에 따른 영양 불균형을 우려해서 또 영양 관리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생가설입니다. 네. 뭐냐면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요즘 결핵이나 이런 감염성 질환, 네. 특히 기생충 질환은 거의 없거든요. 네. 결핵은 아직도 많지만 이런 특정 우리나라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감염이라든지 기생충 감염은 줄어드는데 알러지 질환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은 요즘 너무 점점 더 이렇게 네.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고 식품 알레르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면역이 두 축이 있는데요. 네. 감염이 적게 걸리다 보니까 위생가설이라고 해서 어떤 서구화가 되면서 이러한 환경이 농사도 덜 짓게 되고 네. 항생제도 많이 복용하게 네. 되고 위생이 높아지면서 다른 인펙션들은 적어지지만 감염성 질환은 떨어지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은 증가하는 형상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조금 너무 소화는 네. 약간 제가 항상 네. 청소를 안 하는 이유는 면역력을 네. 높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인데 3개월, 생후 네.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살 이전에 한 살쯤 되면은 면역력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거든요. 3개월 이전에 영아애들에게 땅콩이나 이런 특정 알레르기 식품을 어릴 때부터 먹이면은 오히려 나중에 식품 알레르기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서구 쪽에는 땅콩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게 네. 많으니까 아예 그 식단에서 땅콩 알레르기를 제했었거든요. 네. 최근 동안. 그러니까 땅콩 알레르기가 오히려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네. 영유아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위생적이면 네네.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교수님 잠깐 샤이님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앞선 슬라이드에서 약물 치료 방법에서 네. 그 스테로이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약들은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리나요? 라면서 면역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스테로이드는 약날의 검 같은 네. 약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에서는 치료의 근간입니다. 천식이나 식품 알레르기와 같은 질환에서는 초기에는 심할 경우에 쓸 수 있는데요. 이게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기보다는 감염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우리 인체의 면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질환 쪽에 면역력은 조절을 해주지만 그 반대급부로 감염이라든지 또 내분비 쪽으로는 당뇨나 골다공증, 골절, 여러 가지 안압을 높인다든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서 짧은 기간에 짧게 쓰는 거는 알레르기 질환에 조절이 되지만 장기간 쓰는 것은 면역력이나 기회 감염의 측면에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치료할 때도 주로 짧은 기간 동안 약물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소아나 노인 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짧게 쓰고요. 네. 성인의 경우에도 뭐 1주, 2주의 내로 저희가 테이퍼링, 네. 점점 더 감량을 해서 네. 면역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짧게 쓰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맞아요. 있기도 하기 네, 때문에 네. 아예 안 쓸 수는 없고 약날의 검 같은 약이기 때문에 잘 쓰면은 전혀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생가설 계속 네, 그래서 위생가설은 소아에게 네. 있을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내과지 않습니까? 네. 소아과는 18세 미만의 소아를 보는 거고 성인 식품 알레르기 가장 흔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입에 구강이 들어가죠. 네. 알레르기가 닿는 부위에만 생기는 겁니다. 네. 꽃가루에 비염이 있는 분들이 교차 반응으로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든요.
봄철에 자작나무 꽃가루에 비염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사과나 헤이즐넛 같은 경우에 먹었더니 닿는 부위만 구강이나 여기 목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오거든요. 네. 그 과일이나 채소 먹을 때 국소적인 즉시형 반응으로 식품 알레르기 중에서는 가장 흔하고 성인식품 알레르기 중에서 가장 흔하고 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입술, 구강 부종이 있고 네. 따끔거리고요, 가렵고요. 여기 닿는 부분이. 네. 근데 문제는 아나필락시스 전신 반응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네.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 중에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 꽃가루 알레르기가 증가하고 있어서 네. 이것도 역시 내가 닿는 부위만 간지럽고 봄철에 콧물이 많이 나는데 이럴 네. 경우에는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를 만나셔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약한 증상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정확히 받아야지 네. 나중에 아나필락시스라든지 더 중한 증상까지 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가장 흔한 거로는 복숭아나 사과, 네. 네. 키위 잘 아시는 알레르기를 네. 일으키는 과일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경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막 약국 가서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드물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식품 알레르기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다음으로는 식품이나 아까도 얘기했던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나필락시스의 정의로는 어떤 특정 물질에 노출 후에 나타나는 전신의 심한 과민 반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극 노출 후 몇 분 내에서 1시간 이내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특징은 아주 조금만 접촉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나필락시스가 무서운 건데요. 아까 왜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네. 그때 전국적으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급식에 카레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아동이 카레 알레르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우유 알러지였거든요. 카레에 우유를 소량을 넣었을 뿐인데 그거를 먹고 아나필락시스가 생겨서 있었던 증상이기 때문에 소량만 접촉해도 생길 네. 수 있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영진 님이 남편이 세파계 항생제 먹고 2번이나 아나필락시스 쇼기 와서 혈압도 떨어져서 의식까지 잃었는데 아직 전문적인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주사는 꼭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세파계 항생제는 네. 그 아나필락시스 쇼크, 약물 네. 알레르기 가장 잘 일으키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세파계가 페니실린계랑 모양이 네. 비슷하거든요. 문제는 모든 감기약이나 주사약에 페니실린계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대학병원에서 어떤 항생제를 알러지가 있는지 어떤 항생제가 가능한지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에피네프린 주사는 아직까지는 희귀의약품으로 되어 있어서 네.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을 방문하셔서 희귀의약품 센터에 네. 그 서류를 보내야지 수령이 가능을 합니다. 네, 주영진님 지금 남편분이 아직 전문적인 치료 못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경희의료원 송경희 교수님 네. 근데 찾아서 진료 보시고 정확한 진료 가까운 보시고 대학병원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해도 좋으실 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혈압까지 떨어지셨으면 네, 정말 엄청, 큰일 났는데 네.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2번이나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한 번만 겪어도 환자분들이 상당히 공포에 질리고 하는데 이게 재발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게 아나필락시스 증상이냐 음. 크게 5가지 장기를 침범할 경우 네.
아나필락시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증상의 경우에는 가장 흔한 거는 두드러기, 피부 증상입니다. 얼굴이 가렵고 빨개지고 입이나 눈이 이만큼 붓고 그 다음으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요. 천식이 온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고 삼키기가 힘들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혈압이 떨어져서 네. 쓰러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요실금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음식 알레르기, 소화기 증상, 어지러움 이런 것 중에서 5가지 장기 중에 2개가 침범이 될 경우 아나필락시스라고 네. 간주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영진 님이 또 다시 질문 주셨는데요. 병원에 관해서 여쭤보셨어요. 네. 용인에 사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떤 병원을 찾아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저희 네. 병원이 아니라서 네. 홍보는 못 해드리고요. 네. 용인, 네. 수원, 분당에 아주 알레르기 센터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네이버에 네. 여쭤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인, 수원 쪽에 알레르기 센터가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레르기 클리닉이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좋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아이고. 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실금 증상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변실금 증상까지 겪었다고 하시네요. 네네, 흔하게 있습니다. 저도 네. 환자분들이 네.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네. 봐서요. 모든 증상이 가능한 것이 아나필락시스라고 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짧은님께서 선생님 설명 너무 차분하게 잘해주신다고 계속 칭찬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네. 다음으로 이어가면 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아직까지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네. 4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식품,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계란, 우유, 밀이 많고요.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땅콩, 갑각류, 생선이 많습니다. 그 외에 곤충독도 있습니다. 네, 곤충도 벌이나 개미에 쏘였을 때 쓰러지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약물의 경우 가장 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항생제, 세파나 페니실린계 혹은 해열 진통제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해열 진통제, 진통소염제들, 그 다음에 요즘 워낙 CT를 많이 찍어서 조영제 관련 사고도 점점 네.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운동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실질적으로 모든 물질에 다 아나필락시스 면역 반응이 생기실 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이렇게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원인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또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에 그래서 주영진 님이 여동생은 벌에 쏘여서 의식이 잃은 적도 있다고 하시네요. 방금 말씀하시는 그 곤충독에 네.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네. 네. 아이고, 다들 요즘 병원 응급실이 가까우셔서 다행히 두 분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아나필락시스는 연간 사망 사고가 꼭 일어나는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더스트님께서 아나필락시스가 유전성도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모든 알레르기 질환은 아토피, 유전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 엄마가 우유 알레르기라고 애가 우유 알레르기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알레르기 질환이 엄마가 비염이 있으면 애가 천식이 있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이렇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떤 알레르기 질환은 네. 유전성을 반드시 가장 큰 요인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유전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환경 변화 때문에 네. 지구온난화라든지 혹은 식품 섭취, 요리 방법의 변화라든지 이런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전된다. 이건 아니지만 유전성이 상당히 강한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응급처치가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나필락시스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해서 네. 환자를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레르기 쇼크이거든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누워놓고 119를 불러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갈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한 다음에 혹시 이전에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어서 에피네프린 네. 상품명으로 젝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에피네프린이 있으면은 그것을 근주 여기에 보시면 정확하게 그림이 있는데요. 네. 다리에 근육 주사에 수직으로 그냥 꽂기만 하면은 됩니다. 네. 그렇게 주사를 하시고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일종의 쇼크이기 때문에 혈압이 네.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다리를 올려서 혈압을 좀 높여주고 응급차가 올 때까지 혈압을 유지를 해주고 혹시나 의식이 잃을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턱을 좀 들어준다든지 산소가 가능할 경우에는 산소 마스크를 투여를 해주고요. 네. 그 외에 또 좋아졌다고 안 가면 안 네. 됩니다. 반드시 2차 반응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응급실로 방문하여서 24시간 정도 괜찮으신지 관찰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그 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매하는 자가 에프린인데요. 네. 상당히 펜처럼 사용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용과 소아용이 있고요. 네.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청바지 네. 라인 따라서 그냥 투여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네. 근육 주사라서 이렇게 볼펜 형태로 투여를 하고 바로 넣고 네. 빼면은 약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근육 주사를 하고 10초 정도 있다가 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청바지 라인이라고 하면 허벅지 네. 즈음에 네, 맞습니다. 주사해주면 되고 네. 10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면 주입이 잘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나필락시스의 원인과 네. 응급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나필락시스는 현재까지로는 원인 물질을 파악을 하고 회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 물질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저는 약물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약물 카드를 발급을 하거든요. 이 환자는 네. 이 약을 먹으면은 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생깁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항상 지갑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응급조치가 가능을 하도록 약물 카드를 발급을 하고요. 약물 카드를 발급한다는 거는 그 병원마다 시스템이 지금 다른 거죠. 네, 대부분의 알레르기 클리닉에서는 네. 카드를 발급을 발급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2차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안타까운 네. 경우이기 때문에 2차 발생을 하지 않도록 원인 물질을 이렇게 적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인 물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에피네프린, 젝스트라는 그것을 상시 휴대를 해서 증상 발생 시 즉시 주사하도록 합니다. 요즘은 워낙 아나필락시스 대한 교육이 있어서 병원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 학교, 그다음에 소방구급 대원들도 다 갖고 있거든요. 비행기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의 치료 1번은 회피, 2번은 에피네프린이고요. 저는 아나필락시스 있는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에피네프린을 휴대하시도록 여러 개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너랑 나랑 님이 유전이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유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럼 미리 가서 알레르기 검사 받는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교수님 네.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증상이 없는데 받는 거는 좀 과잉 과잉 진료일 것 네, 같고요. 네. 비염이 있다. 비염까지 증상이 있으시면 뭐 눈이 간지럽다든지 코가 막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두는 게 좋고요. 네. 엄마가 비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엄마 아빠 오시면은 네. 엄마 아빠 비염이 있으시죠? 이렇게 여쭤보면은 있다고 하시거든요. 한쪽 부모에 있을 경우에는 40%, 양쪽 부모에 있을 경우에는 뭐 문헌 보고마다 다르지만 70% 이렇게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증상이 없는데 미리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증상이 생기시면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주영우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따님도 항생제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 생겼는데, 그닥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알레르기 내과 진료 안 받아도 될까요? 하는데, 소아과에서는 진료를 이미 받으셨나 봐요. 소론도만 처방해 주셨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소론도가 스테로이드거든요. 네네. 근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는 거는 사실 네. 심하지 않은 증상이 아니고 심한 증상이거든요. 아, 전신 증상이기 때문에 네. 재발될 경우에 더 큰 반응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감작이 일어난 상태신 것 같거든요. 네. 재발되면 더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의 경우 페니실린이나 세파클로 같은 경우에는 피검사로도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따님의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피 검사라든지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약물 유발 검사 실제로 의사와 함께 약을 먹어본다든지 이렇게 네. 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면 사실 증상이 경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 약물 유발 검사가 얘기하셨는데 병원에 가면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검사를 여러 가지 할 텐데요. 그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약물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로서는 페니실린이나 세파클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피검사로 비교적 높은 진단율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진통소염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사제의 경우에는 피부 단자 검사, 쉽게 얘기해서 수술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병원에서 항생제 맞기 전에 피부에 반응 검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15분 후에 봐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보는 건데요. 그런 피부 단자 검사랑 피부 검사를 하고 그 외에 주사제가 없는 경우에는 주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피부 단자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적은 농도부터 먹어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의사 감독하에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원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대부분의 알레르기 센터에서 약물 알레르기를 같이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은온님께서는 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레르기 행진처럼 네. 대부분의 알레르기 질환은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상당히 제네틱한 특성이 많거든요. 네. 아나필락시스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천식, 이런 기저 알레르기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릴 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천식 환자는 아나필락시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률이 더 높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음식에 대한 궁금증 올라왔는데요. 김범수님께서 건강보조식품 중 오메가3, 녹즙류 등도 알러지 유발시킬 수 있나요? 또 토마토 주스나 ABC 주스는 어쩐지도 궁금합니다. 또 알러지는 재발이 높다고 하는데 완치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그 오메가3 녹즙류도 알러지 유발할 수 있는지. 네. 모든 음식, 네. 모든 것은 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나의 면역 체계랑 안 맞는 겁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뭐 프로폴리스 먹고 아나필락시스 오신 분들 네. 프로폴리스가 사실 면역력 향상에 네.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요. 남에게는 약이 되는 거지만 나한테는 아나필락시스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오메가3도 뭐 그 안에 있는 화학 제품이라든지 그런 네. 걸로 알레르기를 유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녹즙류는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먹고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ABC 주스는 뭐죠?
저도 ABC 주스, 김범수님 네. ABC 주스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설명 네. 부탁드리고요. 일단 토마토 주스에서도 알러지 일어나는 경우, 네. 네, 사실 모든 식품에선 가능하다고 가능하지만 하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네. 것 같은데요. 네네. 사과 알레르기 있는 애들은 사과잼은 또 괜찮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리 네. 방법에 따라서 음, 또 요리 형태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과 중증도가 네. 다르기 때문에 토마토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면 토마토 주스가 또 생주스인지 네, 맞아요. 뭐 이게 착즙인지 네. 혹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음, 원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요리 형태에 따라서 다르고요. ABC 음. 주스는 뭔지 알게 되면 제가 네. 말씀을 드리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리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있는 분들 막 울면서 저는 그러면 앞으로 복숭아 네. 못 먹는 건가요? 네. 하시는데요. 또 캔으로 된 거는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개인별로 요리 방법, 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너무 특히 성인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이거 푸드 다이어리를 통해서 네. 어떤 음식을 통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음식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지 네. 알레르기 내과 선생님과 네. 진단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알러지에 대해서 완치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도 끝으로 주셨는데 네. 알레르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화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면역이 완성되는 단계가 아니기 네. 때문에 7, 8세 혹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면역력이 완성돼서 면역 관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괜찮은 경우가 네. 있는데요.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 이미 몸이 네. 면역 체계가 노화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면역 체계가 완성되었기 네. 때문에 제가 고혈압, 당뇨가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아니죠. 그 질문이랑 평생 거의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레르기 질환도 완치를 하는 경우는 몇몇 케이스, 면역 치료를 통해서 하는 케이스를 하기보다는 네. 평생 관리하는 경우로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알레르기 치료를 완치가 가능하고 면역 코스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성인의 경우 조금 힘들긴 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김범수님 이제는 부연 설명 주셨어요. ABC 주스는 애플비트 당근을 섞어 믹서로 갈아 먹는 자가용 주스래요. 애플 비트 캐롯이군요. ABC가. 그래. 네, 사과, 당근 상당히 항원성이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네. 사과 알레르기, 당근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구강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스나 뭐 잼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항원성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믹서로 갈아 먹는 생으로 먹는 것 같네요. 믹서로 네. 생으로 먹는 거는 착즙 조금 주스 알레르기 같은 거. 증상이 사과나 당근 알레르기, 비트 알레르기, 샐러리 알레르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콘칩 카지노 칩 분께서 이제는 올려주셨는데요.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한의원에서 아나필락시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발생하는지 또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제가 네.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해서 엄마한테 죄송한데 네. 저희 어머님도 한의원 가셔서 봉침을 오, 맞고 네. 아나필락시스가 오신 분 적이 있는데요. 네네. 자꾸 발생한다. 뭐 봉침 같은 경우에는 네. 벌에 의한 네. 침이기 때문에 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항원 양에 따라서 아나필락시스 당연히 생기실 수 있고요. 여러 한약 같은 경우에 풀들이 많이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사고가 생깁니다. 근데 요즘은 한의사 선생님들도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자가 네. 에프네프린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라서요. 네. 뭐 봉침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큰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존온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교수님 나왔을 때 네. 여쭤보지 못한 질문이라고 해서 올려주셨는데 같이 네.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 네. 그래서 이번 주랑은 좀 관련이 없는 주제이긴 한데 흡입기 사용할 때 가글을 해도 목에 스테로이드가 미량이 남아 섭취되는 건가요? 가글을 해도 목에 이물감이 있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천식 환자신가 봐요. 네. 알레르기 질환 관련한 모든 질문 괜찮습니다. 정확하시고요. 흡입기 어떤 흡입기 사용하시는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흡입기가 파우더 형태가 있고 DPI가 있고 미터드 흡입기가 있는데요. 사용에 따라서 입자 크기가 조금씩 미세하게 다릅니다. 입자 크기가 조금 큰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흡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목에 조금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반드시 저희가 물로 가글을 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흡입을 하시는지 교육이 필요하고요. 환자분 따라 흡입 방법이 잘못될 경우에는 폐로 섭취가 안 되고 여기에 많이 침착하게 돼서 남아있는 경우가. 구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조은호님, 네. 네. 정확히 이름 말씀해 주시는데 신비코트라고 하시거든요. 네, 신비코트가 네. 입자가 조금 굵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신비코트 참 좋은 약인데요. 요즘 약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약이고, 그래서 계속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입기를 이렇게 목에 침착되지 않게 네. 가끔씩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개를 너무 숙이면 또 되기 때문에 정면으로 살펴보시고 네. 흡입을 하고 가글을 한 후에도 계속 목에 미량이 남아 있으면 네. 선생님이랑 그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MDI 제제로 좀 입자 가는 걸로 바꾸시면은 훨씬 더 이물감이 적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80님께서는 식품 알레르기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은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게 같은 음식에서 그때그때 다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진짜 그때그때 다르면 예, 어떻게 무슨 음식 파악을- 먹었고 생기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네. 항원성을 보고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음식마다 모양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나나, 뭐 사과, 멜론 이런 것들 비슷한 계열이 있고요. 네. 또 각각류, 등 딱딱한 그 뭐 새우, 랍스터 이런 항원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교차 항원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차 항원성이 있기 때문에 한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 다른 음식에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음식 일기를 다이어리를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의사가 보고 교차 항원성을 판단한 다음에 네. 이 환자는 뭐에 알레르기가 있다 알 수 있어서요. 네.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판단이 쉬울 것 같지만 네. 아마 비슷한 교차 항원성이 있는 비슷한 계통의 음식을 섭취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와, 지금 많은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쉽지만 콜라보 라이브 방송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 손경희 교수님과 함께 알레르기 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참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몰랐던 것, 다양한 정보 저도 얻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끝으로 교수님께서 이제는 알레르기 질환자들도 이거 겪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외래 환자를 많이 보고 네. 왔는데요. 알레르기 질환이 유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은 40%, 네. 천식은 거의 10% 되고요. 음식물 알레르기는 2%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비율이 높으니까 간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제 환자분들 골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봄이랑 그럴 때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너무 심하고 풀알레르기 심해서 못 하시는 분들, 개 고양이 너무 좋아하는데 네. 개 고양이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안타까웠던 사연은 네. 직업군인이셨어요. 근데 벌독 아나필락시스가 있어서 계속 쓰러져서 에피네프린을 막 4-5개씩 들고 가시는데도 네. 계속 쓰러집니다.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환자들을 보면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치 개념이 아니라 큰 개념에서 조절 개념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네. 최대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만의 알레르기 전문의 주치의를 만드셔서 꼭 상의를 하시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은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콜라보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